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전면 합법화한다는데요. 와, 이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채굴해서 돈 버는 건 괜찮다. 그런데 그 암호화폐로 커피 한 잔에 산다거나 이런 식의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건 여전히 철저하게 금지한다는 겁니다. 아, 돈은 벌게 해주는데 쓰는 건 맞겠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허용할 거면 다 허용하고 막을 거면 다 막는 게 차라리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암호화폐라는 문을 왜 딱 반만 열어뒀는지 그 교묘한 계산법의 속내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가상자산법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법의 골자는 겉보기엔 아주 파격적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터 같은 장비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채굴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나 개인 지갑 같은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부 불법이었던 활동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누구나 컴퓨터를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고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와, 정말 큰 변화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핵심은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채굴자는 중앙은행에 반드시 자신의 신원, 보유 장비, 예상 채굴량까지 전부 등록해야 합니다. 아, 등록을 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거래소 같은 서비스 업체는 정부로부터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합법화라는 간판을 걸어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허가제라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일이 심사해서 허락해준 사람만, 그것도 허락받은 만큼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허가와 감시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중앙집권적인 구조죠. 사실상 암호화폐라는 야생마를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 길들이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허가랑 등록 권한을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건 금융감독기관이나 별도 위원회에서 할 법도 한데 왜 하필 중앙은행이 나선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목적이요? 바로 완벽한 통제죠.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모든 채굴 장비 현황부터 누가 얼마나 채굴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는지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모든 자금 흐름을 국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없는 핵심 사안으로 본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료를 보니까 익명지갑 사용을 아예 금지시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익명성인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니 이건 뭐랄까 인터넷은 쓰게 해주면서 실명 인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익명성을 차단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도 결국 통제 때문이거든요. 통제. 정부가 이 돈 주인 누군지 확인하고 KYC, 또 이 돈이 혹시 검은 돈은 아닌지 감시하는 AML 절차를 아주 빡빡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완전히 장악해서 일부 사용자들이 정부 감시를 피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을 안 내는 지하 경제를 만드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기술은 받아들이되 그 기술이 가진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은 완전히 제거해버린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는 그림인데 그럼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깐깐하게 굴 거면서 굳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문을 연 걸까요? 그냥 예전처럼 전부 금지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속편하지 않았을까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구조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4위 수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엄청난 자원 부국이거든요. 네, 가스 부국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 경제가 이 가스 수출에 거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주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렇죠.
가스 가격이 폭락하거나 지정학적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입장에선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이 절실한 상황인데 마침 자국에 남아두는 게 있죠. 남아두는 거요? 이건 땅 파서 석유 캐는 것과 똑같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가스 가격도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훨씬 더 큰 비트코인에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가스 수출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을 현금화하려는 것에 더 가까워요. 버려지는 자원이요. 네, 가스전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그냥 태워버리는 잉여가스가 엄청나거든요.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채굴하면 원래는 영원이었던 그냥 버려지던 자원으로 달러를 만들어내는 마법이 되는 거죠. 아하. 결국 암호화폐의 탈중앙성 같은 이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수익 창출 도구로서의 기능에만 주목하고 그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의 채굴 기업들이 값싼 전기를 찾아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막 몰려갈까요? 제2의 채굴 허브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한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계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력망입니다. 에너지는 풍부한데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인프라, 즉 전력망이 너무 낡고 취약해요. 아, 그건 정말 치명적이네요. 채굴은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야 하는데 수시로 정전이 된다면 그렇죠. 아무리 전기값이 공짜에 가까워도 공장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력 공급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더 큰 문제요? 바로 앞서 말한 극단적인 정부 통제와 규제입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거래 내역과 수익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환경에서 마음 편히 사업을 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죠. 언제 규정이 바뀔지, 언제 정부가 자산을 동결시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은 뭐랄까, 뷔페는 아주 화려하게 차려놨지만 모든 음식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뭘 얼마나 먹는지 일일이 기록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선뜻 손이 가긴 어렵죠. 결국 합법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 외국 기업보다는 정부와 연결된 소수의 국영기업이나 특수관계인들만 이익을 보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왜 그토록 결제만큼은 막으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통화 주권 문제죠. 통화 주권?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암시장 환율의 차이가 수십 배까지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자국 화폐인 마나티의 가치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마나트를 버리고 비트코인이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고 하겠죠. 마나트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 시나리오를 정부가 바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트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월급까지 암호화폐로 주고받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금리를 조정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통화 정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제야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채굴 허용은 버려지는 에너지로 외화를 벌어올 공격적인 창이었고, 결제 금지는 불안정한 자국 통화와 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방패였던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세트였던 겁니다. 이건 투르크메니스탄뿐만 아니라 많은 통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방식의 핵심이에요. 기술에 가진 돈 버는 능력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그 기술이 기존의 권력과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하는 것. 즉, 허용하되 지배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독특한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주변국들과 비교해보면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웃한 카자흐스탄은 한때 세계 2위의 채굴 국가였죠. 네, 맞아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경쟁했고요.
우즈베키스탄도 특정 경제 구역에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실험을 하는 등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델은 너무 경직되어 있네요.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들기보다는 정부의 통제 속에서 제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갈라파고스처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주도로 약간의 외화벌이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활기찬 암호화폐 경제 생태계로 발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허용화돼 지배한다는 모델의 명확한 한계죠. 이 사례가 글로벌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합법화가 곧 자유화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합법화가 자유화는 아니다. 네, 지금까지 각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전면 금지 아니면 전면 허용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투르크메니스탄처럼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로 편입시켜 관리하려는 제3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기술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입맛에 맞게 재설계해서 활용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국의 통화가 약하거나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정부들에게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델이 아주 매력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합법화라는 단어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합법화인가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겠네요. 투르크메니스탄의 새로운 정책은 암호화폐를 국가 수익 창출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만 길들였을 뿐 국가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통화로서의 날개는 철저히 꺾어버렸다.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가진 분산의 힘과 국가가 가진 통제의 힘, 둘 중 어느 쪽이 암호화폐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